저는 그냥 사실 단순하게 문제를 좁혔어요. 그러니까 그 최익선 교수 특강을 듣고 의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진짜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6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최 교수님 말로 의하면은 신학교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3년 MD부 마쳤을 때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목회 현장에서 맞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과연 우리 졸업생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의문이 갔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번 특강에서, 지난번 특강에서 보여줬던 대로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례 기반 교육 환경을 어떻게 나도 한번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 특별히 그 해당 학기의 수업이 미디어 수업이 있었는데, 그 미디어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데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언제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고 또 교회 현장에서 제가 특강을 가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질문의 수준과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였고, 크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문화인식에 문제가 걸려 있었고, 작게 보면 미디어 특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서 미디어를 그저 도구와 기능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디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부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 근거 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교사들에게 답을 하거나 성도들에게 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 근거를 묻거나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답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적 관점, 그리고 기왕에 미디어 수업이 있으니 미디어라고 하는 주제로 좁혀서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 연구의 그 질문은요, 그냥 이 학생들이 과연 그런 미디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미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제 수업은 그거는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하면 될 일이고요. 또 이거는 투 트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이 학생들이 과연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를, 평가 자체를 이 조사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연구와 강의 계획서, 수업 방식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었지만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연구의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배움에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가가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미디어의 인식도가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는 별개의 학업 성적 평가를 통해서 진행될 문제였기 때문에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안 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방점을 뒀어요. 첫 번째, 미디어 특성,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미디어, 그건 좀 좁혀서 뉴스로 한정했습니다. 도대체 뉴스라는 것을 어떤 인식으로 기독교인은 좋은 뉴스라고 인식하는가. 이제 제가 담당한 클래스는 모견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조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사회문화 인식이 보수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추측을 하고서 실제로 수업을 전개했는데 어느 정도 그 예측은 맞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자기가 선호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그 뉴스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 있어서 매우 경직된 그 조사 전후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베이트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반론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화가 나서 왜 하필 그 뉴스를 보시냐 그러면은 그냥 그 뉴스가 옳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관련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공론장도 교실 안에서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신학적 훈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라면 결국은 개인적인 정서나 선입견이나 정치관에 의해서 목회관도 신학관도 결정될 뿐이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공성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미디어 특성과 그다음에 미디어가 공적으로 공공성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한 학기 내내 이제 수업을 했고요. 그 수업의 내용의 핵심은 49쪽에 보시면 그 당시 특강에 의하면 세 가지 지식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content knowledge 있고요. 이건 교과서적인, 지금 아마 우리가 대체로,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수업 분위기처럼 교과서적인 내용 전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strategic knowledge였습니다. 전략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논문 쓸 때, 저희도 논문 쓸 때, 직접 머리 떠오르지 않지만 이 참고 문헌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알려면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겠구나. 이 정도 아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 세계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지식, situational knowledge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미 머릿속에 있고 해석 장치가 자신 안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자기가 대처하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지식은 다시 50쪽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세 가지 수업 수행 능력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가 making thinking authentic. 이건 저는 A로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가시적 사고의 유도 making thinking visible. 저는 V로 형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making thinking transferable. 유연한 사고를 해서 T로 형상을 해서 매 수업 시간마다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T에 해당하는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A,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론 수업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것을 비디오나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유튜브도 많고요. 또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T에서는 요 T에 관련된 거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이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T와 관련돼서 실제로 과제를 부여했고 그 과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맞닥뜨리는 문제일 것만 같은 문제들을 선정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별 활동을 해서 인터뷰했다고요. 전문가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인터뷰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들 수집하고 뉴스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문조사는 그런 모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전적인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나타났던 설문조사의 결과와 모든 수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설문조사 했었던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게 이제 제 이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죠. 네. 이런 질문들을 배치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뭐 마찬가지로 미디어 관련 수업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미디어별 이용 시간들 뭐 보시면 대체로 평이하게 돼 있는데 연령이 높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신문이 더 높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SNS 이용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 어머니 그 은퇴 권사님이신데도 문자 메시지 무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연령을 이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SNS 이용하는 목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그 연령이 좀 낮으면은 그 아마 다른 방식이 더 높아졌을 텐데 어쨌든 22 그 빈도가 19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쪽이 많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식.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뭐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 뭐 안락사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너무 그 극단적인 질문들은 피했고요. 그러나 보편적인 질문이지만은 본인들이 정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선택을 했어요. 예컨대, 헤드라인이 각 방송사마다 헤드라인이 다른데 헤드라인이 다른 그 순서가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SNS 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되나.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오락성에 가거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렇게 문제들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질문을 했는데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본인들은 해결을 찾습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한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에서 명확하게 안 가르칩니다. 또 대체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이런 입장 있고 이런 입장 있다라고 가르치지 어떤 게 옳다 이렇게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이제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결국은 본인들도 목회자로서 그 질문이 오면은 네 성도님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명확하게 얘기했을 때 그게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제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빈도가 상대적으로 확 낮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나마 관련 신학 자료나 문헌 검색 후 입장을 정리한다 4번 정도 있었는데 12회라고 하는 빈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목회 현장에서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또 볼 수 있겠고요. 넘겨주세요. 자, 수업 전후에 여러분 뉴스 신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신뢰한다, 7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신뢰한다는 입장이 높았죠. 그러나 수업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강의 동안에 지속적으로 미디어 공공성, 뉴스의 공공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뉴스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미디어의 정보가 어떻게 조작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매체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수용자가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후가 이렇게 다른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저에게는 유의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뉴스는 그러면 어떤 뉴스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 전에는요. 내용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후에는 관점의 공공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신학교니까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넘겨주세요.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 이건 일반 뉴스가 아니라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 CBS나 뭐 CTS 등등 미디어 콘텐츠 차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자, 일반 뉴스나 매체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독교 컨텐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교적 목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시대 문화의 소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시대 문화의 소통도 역시 선교적 목적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신학생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바깥의 매체나 교회 바깥의 문화를 대하는 방식하고 교회 내적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의 비판적 인식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미디어 컨텐츠 해석적 향상에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됐느냐? 사실은 이 수업이, 이 조사가 성공하려면은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문한 다음에 고치고 싶었어요. 이거를 확 고치고 싶은 조작적 유혹이 막 들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연구조사를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수학습 개발원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이 아니었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주최 측에서 다 묶어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강의 내용이 많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절차 A, 그다음에 O, 그다음에 T로 나눠서 계속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강의도 그냥 강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의미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조별 과제를 통해서 제가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모견 전사님들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분량의 다이나믹과 그 자료들을 수집해 오셔서 심지어는 방송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 수행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넘겨주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목회 현장에서 직면할 미디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응답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분명했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제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해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본 조사 연구는 유추적 결과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기반 학습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자각한 게 1번과 2번과 같은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에는 의의가 있는 것이죠. 뉴스를 자기가 보는 조선 뉴스를 보든 한겨레 뉴스를 보든 자기가 보는 뉴스를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학적 사고와 또 객관적 사고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변화가 왔다는 것도 함의가 있었어요. 실제로 본인들의 피드백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신학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원 교육 커리큘럼이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특강을 들을 때 어떤 한 교수님이 자꾸 수행성하고 현실 문제 얘기하는데 신학교가 그런 데냐. 목회자의 함량, 정체성, 영성, 목회자됨, 소명의식 이게 더 중요하지 자꾸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신학교육의 명분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훈련이라는 게 적어도 MD부 과정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 학생들이 맞닥뜨려서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의 세계인과 동시에 목회 현장일 텐데 목회 현장은 자기만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이 교회의 목회 대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목회자는 시민사회와 교회 세계를 동시에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자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극도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지식만을 전달해서 내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앞으로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슷한 끝났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시작을 해서요. 저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지금 미디어 과목 학부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